자, 전자캐드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8년 1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단자 레귤레이터 정전압 회로 3단자 레귤레이터 정전압 IC를 활용한 회로를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 정전압 회로 실험했을 때도 썼던 대표적으로 7805 이런 것들이 있죠. 7909 뭐 이런 것들. 1번 발진 방지용 캐패시터가 필요하다. 그쵸? 이제 평활화를 위한 이런 캐패시터를 달아주게 되죠. 2번 소비 전류가 적은 전원회로에 사용한다. 맞고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맞아요. 전력 소모가 적어 방열 대책이 필요 없다? 방열 대책이 필요 없는데 얘가 뭐예요? 요거 방열판 달으라고 볼트구멍 뚫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방열이 필요하면 방열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방열이 왜 나오느냐? 7V가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7805에서 5V 출력을 얻어내. 그러면 나머지 2V 어디로 갔어요? 열로 발산한다 그랬죠. 그래서 방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다음 사이리스터 중 단방향 소자는? 이라는 질문인데 여기 보면 1번의 트라이악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 기호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고 게이트 단자가 이렇게 있는 놈이고 다이악 2번의 다이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트라이악에서 게이트 단자만 제거한 2단자 양방향 듀얼 2단자 양방향 사이리스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SS는 실리콘 시메트리컬 스위치라고 하는데 쌍방향, 이것도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2단자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놈. 그 다음에 SCR의 경우에는 에노드 캐소드 일반적인 다이오드 모양에다가 여기 이렇게 게이트 단자가 매달려 있죠. 그래서 실리콘 컨트롤드 렉티파이어 해서 실리콘 제어 정류기라고 하는 소자입니다. 실리콘 제어 정류기.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다이오드 소자인데 여기서 얘 게이트가 온오프를 제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단방향성 소자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주는 게 SCR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답은 SCR이고 회로 기호만 봐도 트라이악이나 다이악은 양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것 같이 이렇게 생겼죠. 3번은 5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1kV의 전압을 가할 때 축적되는 에너지. 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아예 공식을 외우라고 얘기했는데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이다. 대입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V의 제곱 1kV는 10의 3승인데 10의 3승의 제곱이니까 10의 6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6승 서로 없어진다고 보고 2분의 5, 2.5 단위는 줄 이렇게 되네요. 2번 4번은 수정 발진기 이거를 이제 크리스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정이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고주파 발진을 하는 발진 전용 소자예요. 그런데 얘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캐패시터를 달아줍니다. 이러한 캐패시터를 바이패스 콘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고주파 크리스탈 소자를 사용하는 것은 몇십 메가헤르츠 그 이상의 고주파 발진을 하는 소자이다 보니까 고주파의 임피던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바이패스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즉 저항을 전체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콘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캐패시터. 그다음에 5번. 아까 본 실리콘 제어 정류기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다이오드 모양인데
게이트 단자가 하나 더 달려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뭐 다이오드는 PN 접합, 뭐 트랜지스터는 PNP 또는 NPN 접합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얘는 PN 해서 4개의 반도체를 붙여서 만드는 소자가 SCR이에요. 여기서 이쪽 P형이 이제 에노드가 되고요. 이쪽 N형이 캐소드가 되고요. 이 P형에서 단자 하나를 더 뽑아서 게이트 단자로 활용을 합니다. 게이트,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는 P형 반도체다. 6번, 이 회로는 무슨 회로냐면 지금 연산 증폭기잖아요. OP앰프를 활용한 회로인데 OP앰프의 입력 저항도 달아주지 않고 괴환 저항도 달아주지 않아요. 여기도 저항이 없고 여기도 저항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들어온 입력을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주는 버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입력을 그대로 내보내줘요. 그런 버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출력은 Vin이랑 같다. 자, 7번. 펄스의 주기등은 일정하고 그 진폭을 입력 신호 전압에 따라 변화시키는 펄스의 주기는 일정하고 자, 펄스의 진폭을 변조시키는 방식. 펄스 펄스 진폭이니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해서 PAM이에요. 진폭을 우리가 영어로 앰플리튜드라고 하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펄스 폭 변조. 즉 펄스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펄스 위드죠. 위드. 그래서 펄스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펄스 폭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펄스 진폭 변조는 폭이랑 진폭은 완전 다르죠. 펄스 진폭 변조는 여기서 진폭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진폭은 요거예요. 펄스 폭은 요거고. 그죠? 착각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펄스 폭 변조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고 펄스 진폭 변조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에요. 자, 그 외에 펄스 PFM, 이번에 나온 PFM은 뭐예요? 펄스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펄스 코디드 부호화 변조. 펄스 부호화 변조가 PCM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8번 트랜지스터의 베타를 전류 증폭률을 베타라고 하죠. 전류가 얼마나 증폭됐느냐 베타라고 하는데 안정도 S는 얼마인가 가끔 나오는 문제인데 S는 베타 플러스 1 안정도 베타 값이 50이니까 안정도는 51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1마이크로페럿을 페럿으로 표시하면 얼마인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10번 TR을 A급 증폭기 활성 영역이 뭐예요? 활성 영역이 트랜지스터를 증폭 용도로 사용하는 영역을 말하죠. 바이오스 상태를 옳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이제 PNP형 트랜지스터를 예로 둔다라고 치면 NPN형 트랜지스터로 합시다. NPN형 트랜지스터를 예로 든다고 하면 베이스 단자 그리고 여기가 이미터 단자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소신호, 입력 소신호를 넣어주면 컬렉터 단자하고 이미터 단자 사이에 이렇게 전원을 넣어주면 베이스 신호에 따라 컬렉터 이미터 간의 대전류
베이스의 소전류를 이용해서 컬렉터 이미터 간에 대전류를 흘려주게 된다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증폭 동작을 할 때는 상태가 어때요? B2간. B2간은 P형 쪽이 플러스, N형 쪽이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방향 바이어스를 인가해 준 거죠. C2간은 어때요? C2간은 BC간. BC간은 어때요? C가 더 높은 전압이죠. 이게 대전압, 요건 소전압이라고 봐야 되니까 C형 쪽이 더 높은 전압, B형 쪽이 더 낮은 전압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N형 쪽이 높은 전압, P형 쪽이 낮은 전압. 역방향 바이어스인 거죠. CB간은 서로 역방향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여기 있네요.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11번 어떤 증폭기의 전압 증폭도가 20일 때 전압 이득은 무엇이냐? 전압 이득 또는 전류 이득의 경우에 공식 뭐라 그랬어요? 20 로그 10의 입력분의 출력 또는 여기 이제 증폭도가 들어가면 되는데 자 그러면 공식은 20 로그 10의 20이라는 거죠. 10의 100, 10의 1000 이거는 우리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익혔는데 10의 20은 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자, 이 상용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20 로그 10의 20은 10의 2 곱하기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냐면 20 곱하기 로그 10의 2하고 더하기 로그 10의 10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로그 10의 20은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10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고 로그 10의 10은 얼마예요? 이건 1이죠. 1. 그리고 로그 10의 2는 얼마예요? 모르죠. 우리가 이거 맨날 기억하고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용 로그 표를 참고해야 되는데 뭐 검색창에 상용 로그 표라고만 검색하면 수두룩하게 나와요. 거기서 2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찾아보면 0.3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험 보다 말고 상용 로그 표를 검색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요. 로그 10의 2는 그냥 0.3이구나 생각을 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20 곱하기 1.3 얼마예요? 26 dB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제가 기출문제 쭉 보면서 상용 로그 표를 찾아봐야 되는 문제는 로그 10의 2 요거 하나밖에는 못 봤어요. 나머지는 로그 10의 10, 로그 10의 100, 로그 10의 1000 이런 것만 나왔으니까 0.3 요거 하나만 그냥 외워놓읍시다. 뭐 다른 게 나오면 어쩔 수가 없고요. 자, 12번 RC결합 저주파 증폭 회로의 이득이 높은 주파수에서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는 뭐 출력 회로의 병렬 커패시턴스 때문에 답을 하나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읍시다. 13번 전기 저항에서 어떤 도체의 길이를 4배로 하고 자,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물질 자체의 고유 저항률 곱하기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한다. 저항은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은 커진다. 즉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그리고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작아지죠. 즉 도선의 길이가 도선의 단면적이 좁아질수록 저항은 커진다. 반비례하죠. 이런 공식이 있죠. 저항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인데 어떤 도체의 길이를 4배로 했어. 그러면 저항값은 4배가 되죠. 그죠? 단면적을 4분의 1로 했어. 단면적을 줄였어. 그럼 저항은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니까 늘어나요. 저항은 몇 배로 늘어나요? 단면적을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저항은 다시 4배가 돼요. 그러면 원래 저항의 총 몇 배가 되느냐? 아래다가 곱하기 4를 하고 또 곱하기 4를 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16배가 되겠죠. 그죠?
14번은 12V의 전원전압에 의해 6A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회로의 컨덕턴스 G는 얼마이냐? 컨덕턴스는 R의 역수를 의미하죠. 자, 컨덕턴스는 R의 역수를 의미해요. 자, 그럼 결국은 R을 구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면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겠네요. R은 뭐분의 뭐, V는 IR이니까 R은 I분의 V. I가 6A, V가 12V, 2옴. 자, R이 2옴이야? 그럼 G는 얼마야? 2분의 1, 0.5. 전력 15번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에 속하는 것은 아까 봤던 실리콘 제어 정류기 SCR이 바로 전력 제어용이에요. 같이 알아둔다면 BJT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처음에 배웠던 트랜지스터 소자죠. PNP, NPN형 접합으로 만든 바이폴라 정크션 트랜지스터. 얘는 전류 증폭을 위해서 전류 제어용으로 사용이 되고 FET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의 경우에는 전압 제어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CR은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16번은 JK 플립플롭에서 클럭퍼스가 인가되고 JK 입력이 모두 1일 때 출력은 JK 입력이 모두 1일 때 우리 7473 그 JK 플립플롭 두 개가 들어있는 IC를 이용한 분주회로 실험을 했었죠. 거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JK 입력을 둘 다 1로 넣어주면 출력은 입력이 계속 반전이 되죠. 클럭 펄스가 하강할 때마다 출력이 반전이 되죠. 1에서 0으로, 0에서 1로. 자, 17번 원시 언어로 어쩌고 저쩌고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하죠. 컴파일러, 컴파일한다. 자, 18번 가상기억장치 내에서 주기억장치 내용을 보조기억장치로 전송하는 거. 주기억장치의 내용을 주기억장치는 뭐예요? 지금 당장 작업하는 데이터들을 올려놓는 공간이 주기억장치고 보조기억장치는 뭐예요? 세이브하는 거죠. 저장해 놓는 거죠. 지금 당장 쓰지 않으니까 저장해 놓는 공간이 보조기억장치예요. 그럼 주에서 보조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롤아웃, 롤아웃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에서 주로 보내는 것을 저장되어 있던 놈을 나 지금 필요하니까 주기억장치로 꺼내놓는 것을 롤인이라고 합니다. 19번은 정수형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는 정수형 int죠. int. 플로트는 실수형. 더블은 얘도 실수형이죠. 캐릭터는 문자형.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요. 플로트도 실수고 더블도 실수인데 왜 두 개나 있느냐? 플로트는 4바이트의 공간을 저장 공간을 차지하고 더블은 8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활용하죠. 문자는 1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활용하고 인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바이트라고 보는데 인트도 롱 인트가 있고 숏 인트가 있죠. 숏은 2바이트, 롱은 4바이트. 자, 20번. 전 회차에 나왔던 똑같은 문제로 보이네요.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 카르노 맵으로 간략화하는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문제인데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A, B, C, D 4변수 입력에 대한 카르노도를 그려서 간략화하는 법. 자, 일단 16칸을 만들어야 돼요. 자, A, B에 대해서 입력 00, 01, 그 다음에 1, 0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인접한 입력들이 서로 한 비트씩만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1, 1 먼저 쓰고 1, 0을 다음에 쓰고 CD도 마찬가지로 00, 01, 11, 10 이렇게 쓰고요. 각 자리에 번호를 매겨주는데 A, B가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0, 1, 2, 3 왜 0, 1, 2, 3이 아니라 0, 1, 3이냐?
우리가 여기 써준 순서가 여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 여기를 썼죠. 그래서 0, 1, 2, 3, 그 다음에 4, 5, 6, 7, 그 다음에 여기 아니고 여기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라. 0, 1, 4, 5, 13, 15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0, 1, 4, 5, 13, 15 그리고 나면은 짝수로 묶는 묶음을 만들어줍니다. 짝수로만 묶어야 돼요. 2개, 4개, 8개 그래서 각 묶음에 대해서 공통적인 요소만 뽑아서 표현하면 됩니다. 자, 요 첫 번째 4개짜리 묶음의 경우에는 A가 0이라는 것이 공통이죠. B는 얘는 0이고 얘는 1이니까 공통이 아니에요. 또 CD를 보면 C가 0이라는 게 공통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A, 바, C, 바라고 표현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묶음에 대해서 두 번째 묶음에서 뭐가 공통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니까 혼자니까 뭐 둘 다 A가 1이고 B가 1인 게 공통이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요거죠. B가 1이고 또 D가 1이고 D가 1이고 D가 1이라는 게 공통이죠. 요걸 공통적인 것만 표현하면 A가 1이고 B가 1이고 D가 1이고 요거를 합하면 끝. 요게 이제 간략화한 결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답은 3번. 자, 21번 다음 표준 시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의 연산 결과는 자, 요게 뭐예요? 이렇게 생긴 연산자 익스클루시브 오어 연산자죠. 즉 베타적 논리합 서로 다른 입력에 대해서 1의 출력을 얻는 논리 게이트예요. 너무 안 보여. 뭐라고 썼어? 요거 X 오어예요. 자, 10하고 12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해라. 그러면 10을 어떻게 이진수로 풀어보면 1, 2, 4, 8 2 더하기 8 하면 10이 나오니까 10, 10이죠. 1, 2, 4, 8 이 자리와 8의 자리를 1로 갖는 자 12는 이진수로 표현하면 4 더하기 8이니까 4, 8 더하고 나머지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합시다. 그럼 같은 입력에 대해서는 0, 다른 입력에 대해서는 1, 1, 0 요게 나오네요. 자, 이거를 다시 10진수 %D라 그랬으니까 10진수로 표현하면 1, 2, 4, 8 2 더하기 4 하니까 6 그 다음 22번 다음 중 제어장치의 역할이 아닌 것은 제어장치 해독하고 제어하고 감시 제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 이건 누가 해요? 제어장치가 아니라 산술, 논리, 연산장치 연산장치가 하는 거죠. 연산장치가 연산장치와 제어장치는 별개입니다. 23번 여기 나왔네요. ALU가 바로 산술, 논리, 연산장치죠. 기능은 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 아리스메틱 산술, 앤 로지컬 논리. 24번 순서도 작성 시 지키지 않아도 될 사항은 이런 거는 그냥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기호는 창의성을 발휘하여 만들어 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죠? 기호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되어 있는 약속된 것을 쓰는 게 기호인데 내가 약속되지 않은 내 마음대로 그려서 기호를 순서도를 그리면 누가 알아봐? 나만 알지, 그죠? 답은 1번. 1번부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와 있어서 바로 답을 찾네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블록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맞고요. 처리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맞고요.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들 글씨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쓰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순서도도 작성을 하는 거죠. 25번 CPU와 입출력 사이에 클록 신호에 맞추어 송수신하는 전송 제어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클록 신호에 맞추어. 즉 박자를 맞춘다는 거죠. 딴 하는 동안에 한 비트씩 딱딱딱딱 보내고 받는 사람도 딱딱딱딱 받고 그런 것을 동기, 싱크로노즈 인터페이스, 동기식 시기를 맞춘다. 같을 동자를 써서 동기식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26번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둘 사이의 전송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송할 정보를 임시로 저장하는 고속기억 장치는 버퍼입니다. 버퍼.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는 빠른데 주변 장치는 느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주면 주변 장치가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버퍼에다 미리 저장을 해놨다가 보내주는 거죠. 27번 병렬 전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병렬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한테 4비트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4비트의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하면 줄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회선이 통신 회선이 4개가 있어서 내가 0101을 전송해 그러면 0101이라고 해서 한 번에 쫙 보내는 거죠. 이런 것을 병렬 전송이라고 해요. 직렬 전송은 뭐예요? 직렬 전송은 내가 4비트의 데이터 0101을 전송해야 돼. 그럼 한 가닥의 회선을 이용해서 0 보내고 그 다음에 1 보내고 그 다음에 0 보내고 그 다음에 1 보내고 이렇게 순서대로 보내는 것을 직렬 전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통신회선을 사용하여 한 비트씩 순자. 이건 직렬 전송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1번이네요. 문자를 구성하는 비트 수만큼 회선이 필요하죠. 맞죠? 한 번에 문자를 전송하므로 한 번에 한 문자를 전송하므로 고속 처리를 필요하는 경우 근거리 데이터 전송에 유리하다. 맞죠? 그죠? 병렬은 더 빠르겠죠. 4비트를 동시에 보내니까. 직렬은 4비트를 4박자에 보내야 되니까 더 느리겠죠. 하지만 병렬 전송은 어때요? 여러 개의 통신회선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근거리에 적합하죠. 28번 입력 단자에 나타난 정보를 코드화하여 코디드 엔코더죠. 부호화기를 엔코더라고 하니까 부호화 장치. 그 다음에 해독기를 디코더라고 하죠. 디코더. 29번 KS 규격. 이거 또 꼭 한 문제씩 단골로 출제되는 건데 A는 기본. 요거 적당히 좀 외웁시다. KSC가 바로 제일 자주 나오는 전기, 전자. 그 다음에 KSS가 서비스. 그 다음에 KSX가 정보. 그리고 그 외에 또 KS B가 기계. 그 다음에 KSD가 금속. 요 정도는 눈에 익혀놓읍시다. 30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면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물의 도형과 함께 필요로 하는 크기, 모양, 자세, 위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죠? 도면의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렵게 굳이? 왜? 아니죠. 그죠? 2번이 답이에요. 이런 것도 뭐 읽어보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립도 31번. 조립도를 나타내는 것은 2번이네요. 그죠? 보자마자 2번이구나 찾을 수가 있고 32번. 일반적으로 회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대각선과 곡선은 가급적 피한다. 회로도를 설계할 때 곡선? 좀 이상하죠? 그죠? 맞는 말이네요. 주회로와 보조회로가 있는 경우 주회로를 중심으로 그린다. 당연한 이야기 같고요. 수동소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능동소자는 회로의 외곽에 그린다. 능동소자는 주요 역할을 하는 소자이고 수동소자는 걔네들을 서포트하는 소자인데 누가 중요해요? 능동소자가 주인공이죠. 그럼 당연히 능동소자를 중심으로 그려야지. 이게 뭔 소리야. 그죠? 이런 것들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주는 문제. 그냥 주는 문제. 자, 33번. 전자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범
15W의 저항을 기판에 배치해야 하는데 15W가 너무 커서 1W 저항을 이용한 구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저항의 크기가 너무 커서 시범을 만드는데 1W 저항으로 만들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5W 저항 하나가 감당할 전류를 1W의 저항 5개가 이런 식으로 병렬로 나누어서 감당하면 각각의 들어오는 전류의 5분의 1씩만 흐르기 때문에 각각 5분의 1씩의 전력을 소모하면 되겠죠. 그래서 1W짜리 저항 5개를 병렬 접속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병렬 접속 5개를 해서 총 10W를 만들려면 병렬 접속 5개를 해서 10W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 나누기 얼마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50W를 55옴을 5개를 달아주면 병렬 접속 5개를 달아주면 총 10옴이 만들어지니까 50옴 5개를 병렬 접속하면 됩니다. 자, 34번 다음의 진리표를 가지는 논리 소자는 언제 1이 돼요? 이때랑 이때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만 1이 되고 같은 입력이 들어올 때는 0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베타적 논리합. 베타적 논리합. 익스클루시브 오어죠.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의 모양은 4번과 같이 생겼습니다. 35번 회로도의 작성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해진 기호를 명확하면서 간결하게 그려야 한다. 신호의 흐름은 도면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죠? 아닌 것 같아. 전체적인 배치와 균형이 유지되게 그려야 된다. 좋은 말이고 신호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요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자연스러운 거죠. 36번 도면으로부터 좌표를 읽어드리는데 사용하며 자기장이 분포되어 있는 평판에 위치 검출기를 위치시켜 도면의 위치에 해당되는 XY 좌표를 입력하거나 원하는 명령어를 선택하는 입력 장치는 디지타이저 또는 태블릿 이런 것들이죠. 왜 저희들이 이제 강의할 때 컴퓨터에 판서할 때 지금도 쓰고 있고요.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컴퓨터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입력 장치죠. 그렇죠? 디지타이저 또는 태블릿. 37번 다음의 장단점을 지닌 형상 모델은 요거는 이제 설명을 쭉 읽어보면 물리적 성질을 계산할 수 없다. 안에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물체 내부 정보가 없다. 저 껍데기만 모델링 했다라는 거죠. 서피스 표면 모델. 38번 PCB 제조 공정은 어떤 방법에 의해 소정의 배선만 남기고 나머지 다른 부분의 패턴을 에칭, 그래서 패턴을 녹여서 제거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때 부식을 시키거나 실크 스크린이거나 오프셋 인쇄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죠. 플렉시블 인쇄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성기판, 플렉서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폴더폰 많이 사용하던 폴더폰 같은데 그 꺾이는 관절 부분에 배선을 위해 사용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필름 형태의 기판 모양이죠. 그래서 연성 기판을 사용한다는 그런 용어인데 지금 에칭 기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에칭 방법이라기보다는 플렉서블 인쇄법은 적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39번 고주파를 사용하는 회로도 설계 시 유의할 점이 아닌 것은 고주파. 배선의 길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짧아야 한다. 그렇죠? 배선의 길이는 늘 짧은 게 좋죠. 굳이 길 필요가 없죠. 회로의 중요 요소에는 바이패스 콘덴서를 붙여야 한다. 맞아요. 아까
아까 초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요거 크리스탈 소자의 양쪽에 이렇게 바이패스 콘덴서를 달아준다라고 했어요. 이걸 왜 달아주느냐면 고주파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이 소자가 이제 L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C를 달아줘서 XL 값과 XC 값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 공진회로처럼 전체적인 임피던스 값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이패스 콘덴서를 사용을 합니다. 임피던스를 줄이기 위해서. 임피던스를 왜 줄여요? 저항이 줄어들어야지 전류가 세지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자, 3번. 배선이 꼬인 것은 코일로 간주해야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맞아요. 유도될 수 있는 고주파 전송 선로는 다른 신호선과 평행하게 한다. 평행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유도될 수 있는 고주파 전송 선로는 다른 신호선과 가능하면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 4번이고요. 40번. CAD 시스템 좌표계가 아닌 것은 상대좌표, 절대좌표, 극좌표가 있다고 했고 역학좌표는 아니에요. 41번. 밀 단위와 인치 단위, 밀리미터 단위를 계산하는 방법. 1 밀은 1000분의 1 인치죠. 그죠? 1 밀은 1000분의 1 인치. 즉 1인치는 2.54cm니까 25.4mm니까 1000분의 1인치는 0.0254mm죠. 그죠? 자, 그러면 2mm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보면 0.0508 0.0254 곱하기 2 해서 0.0508mm. 자, 1000분의 2인치 2mm 맞죠? 그죠? 똑같고요. 0.0508mm 똑같고요. 0.0254cm 0.0254cm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보면 0.254mm죠. 그러면 이거는 밀로 계산해보면 10mm네요. 그죠? 얘만 달라요. 그래서 답은 4번. 인쇄회로 기판에서 적층 형태, 쌓는 형태, 층층이 쌓는 거, 기판을 만들 때 여러 층을 쌓아서 만드는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한 층만 쌓는 것을 단면 PCB라고 하고 한 면에만 PCB를 새기는 것을 단면 PCB라고 하고 양쪽 면에 PCB를 새기는 것을 양면 PC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층면에 여러 층의 PCB를 새기는 것을 여러 층을 겹겹이 쌓아서 압축해서 만드는 것을 다층 PCB라고 하는데 다층 PCB는 짝수예요. 그래서 3층 PCB는 없어요. 다층 PCB는 4층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층부터. 자, 유연성 PCB가 아까 봤던 플렉서블이에요. 그래서 유연한 소재를 압착해서 만든다. 유연성 PCB도 역시 뭐 여러 층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 층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3층은 없다. 43번. 요거 뭐라 그랬어요? 다이액이라고 했죠. 다이액. 44번. 배척은 크게, 실척은 실제, 축척은 줄여서. NS는 not to scale. 요게 도면에 옳은 것은 배척이죠. 배척. 그죠? 실척은 실물 크기로 그리는 것이고 축적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것이고 NS는 not to scale, 가로 세로 비율이 비례하지 않는다. 비례를 무시하고 그린 것을 not to scale, NS라고 하죠. 자, 45번. 컴퓨터 시스템과 주변 장치 사이에 이진, 직렬, 데이터 통신을 행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는 RS232C. 이게 이제 직렬 통신의 대표적인 한 가지 방식이죠.
46번은 저항, 아까 R은 저항률 곱하기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패턴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해요? 패턴의 단면적은 폭 곱하기 두께가 단면적이죠. 폭 곱하기 두께. 그럼 요식을 다시 패턴에 맞게끔 표현해보면 단면적은 폭 곱하기 두께,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공식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네요. 1번이고요. 다음 47번은 원하는 부품을 삽입하거나 회로를 연결하는 비야, 탑면에서 바텀면으로 뚫고 넘어오는 걸 비야라고 하죠. 기계적으로 가공하는 과정. 뚫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드릴 써야죠. 드릴. 48번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가 동작할 때 빛을 내는 것은 LED죠. 그죠? LED를 팔자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LED 8개로 만든 소자죠. FND 7세그먼트는. 자, 49번 다음 제도 용구 중 선, 원주 등을 같은 길이로 분할, 디바이더. 자, 50번 집적도. 집적도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뭉쳐서 집어넣었느냐, 얼마나 촘촘하게 집어넣었느냐. 자, 여기서 이제 MSI, 뭐 이건 미들, 라지, S가 뭐였더라? 스몰, 스몰, 라지, 미들, 베리 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몰, 라지, 미디움, 베리 라지. 그럼 누가 제일 많아요? 베리 라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라지, 그 다음이 M, 그 다음이 S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안 맞죠? 얘만 맞죠? 그죠? 베리 라지가 만소자 이상, 제일 큰 거. 자,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요놈, 그 다음이 요놈, 그 다음이 요놈. 얘가 제일 크다 이거죠. 51번 프리핸드, 손으로 그렸다 라는 거죠. 손으로 스케치한 거니까 스케치도. 52번 전압을 분배하거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 저항기죠. 그죠? 53번 LED의 심벌, 이런 거 거저주는 문제죠. 2번. 이거는 1번은 제너 다이오드죠. 54번 도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보존성이 좋다,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필름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복원력이 낮다? 단점을 굳이 왜? 그죠? 4번이죠. 다음 소자 중 3단자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은 아까 SCR,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3단자죠. 다이오드, 에노드, 캐소드만 있죠. 2단자잖아. 그죠? FET,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3단자고, UJT도 3단자. 다음 56번 PCB 패턴 설계 시 부품 배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IC 배열은 가능하다면 기역 형태로 배치하는 게 좋다. IC 하나는 이렇게 놓고 IC 하나는 이렇게 놔. 이상하잖아. 그죠? 이상해. 다이오드 및 전해 콘덴서 종류는 플러스 방향의 네모난 랜드를 사용한다. 맞죠? 주로 1번 핀 또는 플러스 단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각형 랜드를 쓰죠. 3번 전해 콘덴서와 같은 방향성 부품은 오른쪽 방향이 1번 혹은 플러스 극성이 되게끔 한다. 여러분도 패턴 설계해 봐서 알겠지만 PCB 아트웍 하다 보면은 선 돌리기 편한 쪽으로 계속 돌려주죠. 그죠? 굳이 플러스 극성을 오른쪽으로 오게? 이거는 어려운 얘기죠. 불필요한 얘기죠. 리드수가 많은 IC 및 커넥터 종류는 다리가 많은 부품, 가능한 한 납땜 방향의 수직으로 배열한다. 이것도 역시 배선하기 편한 쪽으로 배열하면 되지 굳이 수직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57번 고주파 부품, 고주파, 주파수가 높아, 즉 신호의 변화가 아주 빨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아까 2번이었고 1번 부품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아요. 부품을 세워서 쓰게 되면은 이게 어떤 전파를 수신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잡음 역할도 하고 또 세워서 하면 다른 부품에 걸리적거릴 수가 있죠. 그런 이유로 가능하면 눕혀서 하고요. 표면 실장형 SMD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SMD는 기판이 이렇게 있으면 부품을 칩의 다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납땜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는 형태를 SMD 타입이라고 하고 반대로 뭐 딥 타입, 듀얼 인라인 핀 또는 SIP, 싱글 인라인 핀 타입은 IC에 핀이 이렇게 나 있어서 홀을 뚫어서 반대쪽 이쪽에다 이제 납땜을 하는 것을 딥 타입이라고 하죠. 그죠? 고주파 부품은 SMD 부품을 오히려 씁니다. SMD 타입을 주로 써요. 부품의 리드는 가급적 짧게 맞는 말이고 안테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 맞아요. 아까 부품을 세워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안테나 역할을 하면 잡음을 흡수해가지고 주파수에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고주파 부품은 일반 회로 부분과 분리해서 배치한다. 가능하면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자기장이라든가 그런 유도 영향을 덜 받겠죠. 답은 2번이 틀려요. SMD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SMD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8번 컴퓨터 Aided Design, CAD죠, CAD. CAM은 컴퓨터 Aided Manufacturing, 컴퓨터 지원 제조. CAE는 컴퓨터 Aided Engineering, 설계 쪽이고요. CNC는 가공이죠, 가공. 컴퓨터 무슨 컨트롤인데 까먹었어. 가공이죠, 가공. 요거는 해석, 엔지니어링은 해석. 다음 어떻게 됐어? 움직여. 자, 다음 59번 능동 부품의 능동적 기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증폭. 작은 걸 크게 키워. 얼마나 능동적이에요? 발진, 신호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능동적이야? 중계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들어온 걸 내보내주는 거죠. 연결만 해주는 거고 수동적이죠. 신호의 변환, 신호를 바꿔. 얼마나 능동적이에요. 그죠? 수동적인 것은 중계죠, 중계. 들어온 대로 보내주는 거.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 수동적이죠. 60번 블록선도에서 삼각형 도형이 사용되는 것은 연산 증폭기 수없이 봤죠? OPM프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연산 증폭기 끝.